박 PD의 픽. 영끌족이 영털족으로 전락했습니다. 아이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던 영끌족들, 말 그대로 끌어모을 영혼이라도 있었지만 영털족은 영혼까지 싹 털린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우리 사회의 주축이 돼야 할 2030이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4가지 통계를 차례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통계는 작년 결혼한 초혼 신혼부부 관련입니다. 초혼 신혼부부 81만 5천여 쌍이 있었는데 이 중에 89%인 72만 5,900여 쌍이 빚이 있더라는 겁니다. 와, 빚이 없는 가구는 11%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쌍 중에 89쌍은 결혼을 시작하자마자 빚을 떠안는다는 거죠. 이들을 빚이 많은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딱 중간인 빚의 규모 1억 6,400만 원이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원금도 원금이지만 1억 6천만 원이면 이자 한 달에, 장난 아니게 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데 1억 5,300이었던 전년 대비 7.3%가 늘었다는 거고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입니다. 연령대별로는 특히 20대의 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양경숙 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말 기준 20대 이하의 주담대 연체율은 0.39%, 30대가 0.2%니까 20대는 거의 더블이에요. 더블 연체율이. 어허, 20대 이하의 연체율은 올 2분기 말 0.44%를 찍으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다가 3분기 말 전분기 대비 조금 내리긴 했지만 30대의 더블일 정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들 세대의 연책 역시 2분기 말 1,500억 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이렇게 빚을 내고 연체를 하고 있지만 그럼 과연 집을 다 샀을까? 이렇게 빚을 냈지만 연체를 하고 있지만 초혼 신혼 중에 집을 가진 이들의 비중은 40%에 그쳤습니다. 이 40%조차도 생각보다 높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예, 요즘 집값을 감안하면요. 맞아요. 영끌을 하고 연체를 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 전셋값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전세 대출 비중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세에 그렇군요. 사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남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결혼을 했는데 남의 집에 새 들어서 살게 됐다. 근데 새 들어 사는 집도 남의 돈을 빌려서 살고 있다. 우울할 것 같아요. 두 번째 통계는 뭔가요? 네, 통계청과 한은 금감원이 공동조사에서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인데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부채가 9,186만 원, 전년 대비 0.2% 증가에 그치면서 통계 작성 이후 최소 증가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요거는 첫 번째 통계와는 맥락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이 가운데 청년층의 빚 감소가 특히나 눈에 띈다는 겁니다. 39세 이하 부채는 작년 1조 193억 원에서 올해 9,937억 원으로 2.5%가 감소했습니다. 연령별 중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부채 증가율 감소를 주도했습니다. 60세 이상은 6,200만 원으로 2.7%가 상승했고요. 40에서 49세, 그러니까 40대는 1.6%가 늘어났는데 39세 이하의 청년층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그 이유가 다소 우울합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 그리고 집값 하락세 탓에 청년들이 가지고 있던 집을
안 팔래야 안 팔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아, 벌써 처분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을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집을 팔았고, 집을 팔았다는 얘기는 은행과 엮여 있던 온갖 인연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워지게 됐다라는 거죠. 39세 이하의 거주주택 보유 비율 작년 34.1%에서 올해는 31.7%, 2.4%포인트가 떨어졌다는 데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택 처분은 자산 감소로 나타납니다. 전체 가구의 자산 보유액은 5억 2,700만 원, 지난해보다 3.7%가 줄었는데 39세 이하 젊은이들의 자산은 3억 3,600만 원, 7.5%가 떨어졌습니다. 연령대 중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요. 반면 보유주택 판매는 저축액 증가로 이어졌는데 자산 유형별 보유액을 볼 때 39세 이하의 작년 평균 저축액은 5,500만 원. 하지만 올해는 6,073만 원. 저축액이 꽤 늘었죠.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늘어났지만 늘어났다고 해서 마냥 웃을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통계는 뭔가요? 지지옥션이 8일 발표한 최근 11월 경매 동향 보고서입니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2,829건, 전달보다 7.6%,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는 48.6%가 늘어났습니다.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1년 만에 48.6%가 늘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고금리 이자 부담, 매수세 위축, 이로 인해 경매 신건 그리고 유찰건 동시에 늘어났다는 거죠. 낙찰률은 37.8%, 전월보다 2%포인트가 하락했고요. 낙찰가율은 전달보다 3.3%포인트가 떨어진 80.8%를 기록하면서 7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 전환했습니다. 평균 응찰자 수는 0.3명이 줄어든 6.0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그렇군요. 아니, 서울에서도 경매가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맞아요. 11월 통계니까 이때 서울에서 진행됐던 경매 건수는 281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5월부터 매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낙찰률도 28.5%, 굉장히 저조하죠. 낙찰률이 20%대라는 거는 사실상 관심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행 건수는 670건인데 2015년 4월 이후 8년 7개월 만에 최다 진행 건수입니다. 낙찰률은 43.3%. 물론 서울보다는 높죠. 40%대니까. 근데 경기도는 서울에 비해서는 아파트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40%대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이 화랑일 때는 낙찰률이 보통 70%, 80%까지는 간단 말이죠. 그때에 비해서는 여전히 저조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낙찰률, 낙찰가율, 이게 어떻게 다르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낙찰률은 말 그대로 낙찰이 되는 그런 비율이고요.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된 금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감정가가 1억인데 경매에 참여한 사람들이 특히 최종 응찰자가 8천만 원을 불렀다. 그러면 낙찰가율은 80%가 되는 거죠. 근데 낙찰가율도 계속 하락세다라는 얘기는 경매에 참여한 사람들이 감정가는 너무 비싸다. 나는 그 가격엔 못 사지롱 이라고 생각하는 뜻이고요. 전반적으로 경매 흥미도, 열기 낮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 전체를 끌어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마지막 통계는 뭔가요? 통계청이 어제 2022년 신혼부부 통계를 발표했는데 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혼인신고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가 대상입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신혼부부는 2021년 110만 1000쌍에서 작년 103만 2000쌍으로 6만 9천 쌍이 감소했습니다. 6.3%가 줄었어요. 1년 만에.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5년에는 147만 2천 쌍이나 있었는데 16년 143만, 17년 138만, 18년 132만 이렇게 꾸준히 줄어들다가 올해는 100만 쌍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게 지방은 물론 서울 수도권에서도 계속 줄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17개의 시, 도, 신혼부부 수도 나와 있더라고요. 신혼부부의 29.9%가 경기도에 살았고요. 서울은 17.8%, 인천은 6.1%. 그러니까 과반이 수도권에 살림을 차렸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는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니까요. 신혼 중에 초는 81만 5천 쌍, 79%고요. 재혼이 21만 4천 쌍, 20.7%였습니다. 재혼 비중도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재혼 비중은 오히려 2015년에는 19.9% 수준이었는데 작년에는 20.7%까지 높아졌습니다. 초는 줄어들고 있는데 재혼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나의 면역력은 장에서 결정됩니다. 다양한 장내 유익균이 활발히 움직이면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죠. 변비도 예방할 수 있고요. 유익균을 늘리고 잘 놀게 하는 유일한 비법 프로바이오틱스, 즉 먹이에 있습니다. 곡물, 과일, 채소, 해조류들인데 이걸 매일 챙겨 먹기는 힘들죠. 그래서 하루 한 알 브리오 생유산균이 필요합니다. 16가지의 생유산균을 100억 마리 이상 보장할 만큼 알찹니다. 특히 특허받은 생유산균 호박 분말 코팅 기법을 사용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고요. 냄새나는 돈피, 어피가 아닌 100% 식물성 캡슐이라 먹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임산부와 어린이도 섭취 가능한 프리미엄 원료만 사용했고 식약처의 정밀 검사를 통과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경불진의 깐부 브리오 비타민을 검색하세요. 초혼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자녀가 없는 부부는 46.4%, 전년보다 0.6%포인트가 늘어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자녀가 있는 부부는 53.6%라는 건데 평균 자녀수 0.01명이 줄어서요 0.65명, 역대 최저치입니다. 맞벌이 비중은 2021년 54.9%에서 작년 57.2%로 2.3이 올라갔어요. 신혼부부의 소득이 늘어났겠죠? 연간 평균 소득은 6,790만 원, 전년보다 6.1%가 늘었습니다. 이 맞벌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신혼부부의 소득이 늘어난 건데 맞벌이의 소득은 8,433만 원, 외벌이는 4,994만 원. 비교를 해보면 맞벌이가 1.7배가 높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통계가 등장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자녀 여부에도 크게 변수가 됐다는 겁니다. 맞벌이 가운데 유자녀 비중은 49.8%, 외벌이 부부의 59.4%보다 무려 9.6%포인트가 낮았습니다. 평균 자녀 수도 맞벌이는 0.59명, 외벌이 부부가 0.73명이었으니까 0.14명이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안 하고 왜 출산을 하지 않는지 이쯤 되면 결론이 나왔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결혼하면 살 집이 있어야 하는데 빚 부담이 늘어나고 빚을 졌는데도 내 집 마련 가능성은 40%고 이러니 아예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게 됩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빚 부담 탓에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럴 때 출산을 하게 되면 맞벌이가 깨지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에 통계에서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자녀 있는 비중이 낮은 이유가 초반에는 결혼한 다음에 다들 맞벌이로 시작했다가 아이를 낳을 때 되면 둘 중에 한 명, 특히 여자분이 관두잖아요. 외벌이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애를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생물학적으로도 그렇죠. 한정된 자원을 놓고 개체수들이 경쟁을 심하게 하면 이들은 번식을 늦추거나 하지 않는 경향을 띱니다. 사람도 생물이기 때문에 예외는 없죠. 그럼 해결책도 나왔죠. 결혼 출산을 늘리는 방법, 집값을 낮추는 게 고속도로가 될 겁니다. 집값을 낮추는 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현실에서 가장 효과적인 건 전세 제도를 없애는 겁니다. 어제 사교육방송 대책에 이어 오늘도 박 PD 아저씨 또 과격하네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한시가 급하고 누구나 치명적인 결과가 일어날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극단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세를 안고 사는 이른바 갭투기 할 때는 자금 부담이 덜해서 좋을 거예요. 하지만 전세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릅니다. 내 돈이 아닌 남의 돈, 은행 돈으로 집을 살 수가 있고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들은 가만히 앉아서도 돈을 버는데 굳이 금리를 낮출 필요가 없죠. 고금리 상황에서도 대출자들이 몰립니다. 그럼 또 전세가 오르고 집값도 오릅니다. 악순환의 연속이죠. 내가 사는 집의 적정 가격은 매매가도 아니고 호가도 아니고 바로 전세가입니다. 전세가를 웃도는 나머지 가격은 다 거품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만들어낸 거품. 그 욕심이 우리나라 인구를 극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인구만 줄이나요? 우리의 행복도, 아이와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가치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는 인간들 꼭 있죠. 서민들은 전세가 있어야 부담이 덜하다. 매매가의 60%, 70%니 전세가 있어야 된다. 근데 전세 자체가 없으면 전세가가 매매가가 됩니다. 일본 식민지 지배 덕에 조선이 근대화됐다라는 개소리와 동급이라고 저는 봅니다. 서민들은 전세가 있어야 부담이 덜하다는 소리는 다른 나라의 전세 제도가 없는 이유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전세제도 없애자는 이야기 과격한 이야기고 이게 현실 가능할까라는 주장도 있겠지만 박 PD가 얘기한 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우리의 지금의 현재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국민들의 중지를 한번 모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